살세요? 야, 정치가. 그는 늘 그곳에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 9시면 가게로 나와 밤 10시가 될 때까지 묵묵히 다림질을 하거나 재봉질을 한다. 그는 한시라도 몸을 가만두지 못한다. 간밤에 눈이 펑펑 쏟아진 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네 골목길에 나가 말끔히 눈을 치워야 한다. 마당 한 귀퉁이에 얼기설기 엮어친 엉터리 비닐하우스가 눈의 무게에 폭삭 찌부러졌다. 그래도 그 안에는 그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겨울 배추가 선연한 초록빛을 잃지 않았다. 그는 2004년 중풍으로 한 번 쓰러졌다. 그 후로 늘 혈압이 무섭다. 그런데도 혈압이 또 올랐다. 그는 아직도 마비 증세가 다 풀리지 않아 걸음이 불편하다. 게다가 그가 입원했을 때 이 의사 선생은 그에게 전립선 암 진단을 내렸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정기적인 체크를 받아야 한다. 그는 혼자다. 혼자 산 지도 10수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가 잘하는 반찬은 아직 김치찌개 하나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돼지고기나 몇 점 사다가 찌개 안에 넣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고기를 넣어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고 한다. 그들 네 사람은 모두 동향이다. 남한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던 그들. 그들의 고향은 감옥이었다. 이른바 좌익사범, 간첩, 빨갱이로 불렸던 그들은 0.75평 독방 속에 수십 년 세월을 묻었다. 감방이라는 것은 비둘기장이요. 우리 집대로 말하면. 비둘기장에다 그 새 하나 잡아야 하는 식으로. 계속 한방 안에서 벤트 바람에 여름엔이지. 그래도 막 제일 온몸에 계속 땀인데 그 땀이 완전히 기름 같아서 기름이라 기름땀만이 쭉쭉 나고.
그러지 나는 뭐 가족이 없어 내일도 없지 참 거기서 내 하여튼 산 게 신기해요 시방도네요. 하루가 천년 같다 그 말을 내가 거기서 진짜 느껴서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없어. 그들은 감옥 안에서 사상 전향서를 썼다. 전향이란 사상을 바꾼다는 뜻.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강담 김병호, 김영식은 1988년 12월 출소했다. 그해 노태우 정권은 전향한 장기수로서 20년 이상 복역한 이들을 무조건 가석방했다. 막상 나가라고 하니까 어디 갈 데도 사실 없잖아요. 돈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누가 비빌 데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는 뭐 가보면 그냥 시퍼렇게 날이 서 있고 거기다 또 사회 일반인들이 그 방공석이라는 것은 정말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업상업이라는 게 있거든. 하루 일하면 하루에 조금씩 얼마씩 주는 거. 9년 동안 이제 버렸을까나. 그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김병호와 감방 동료 두 사람은 학교 옆에 도시락집을 차렸다. 교회 관계자인 후견인이 권했고 실제로도 생계는 되지 싶었다. 그래서 전향 후 교도소 공장에 추력해 번 돈을 모두 탈탈 털어넣었다.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만 해가지고 선생님들 밥 이제 이렇게 공급해 줄 거는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안 먹어 우리 거를. 목표로 했던 학교 선생들이 도시락을 먹지 않으니 2달 만에 미천을 다 날리고 문을 닫고 말았다. 그때 심정은 그래. 내 심정은 그때에서 사회 나가기를 이렇게 거대거대 기대를 했는데 사회 나올까나 교도소 안보다 먹고 살고와 사는 문제가 더 문제야. 자네 문제도 그 문제고 그 앞에 깜깜하대. 그래서 이럴 바는 그 교도소에 있는 게 낫지. 사회에 나오면 그래도 뭘 좋고 희망을 바랐는데 희망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생활해도 일단은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냥 밥이나 어떻게라도 먹고 이제 그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든 우리들이 다 해제서. 북에서 넘어와 바로 체포된 그들에게 20세기 후반의 남쪽 사회는 너무나 낯선 곳이었다. 강담도 후견인의 소개로 겨우겨우 어느 건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다. 내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사장님 보는 앞에서 내 몸 전혀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쫄딱으로부터 이제 반장 시킨 거예요. 기술 반장. 그 한 개 현장에 반장 시켜준 그 밑에 이제 사람 셋 데리고 이제 현장을 책임지고 이렇게 소장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반장 있잖아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여튼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강담에겐 지금 가족이 있다. 1990년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주변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가 현재 그의 아내인 최화자다. 이래 다방에 가서 한번 딱 만났어요. 만나면서 차 한잔하면서 그때 난 뭐 그런 얘기 다 했죠. 돈 하나도 없고 집도 없고 지금은 그냥 불알 두 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집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직장을 갖고 있고 현재로서는 불알 쪽 2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진흙 살았고 딱지는 그런 딱지가 붙었고 그러니까 살람 사고 말라 말아라 딱 그래놨어.
근데 무섭다 하는 생각보다는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내가 안 걷어주면은 이 사회에서 정말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3번 만나고 이제 90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제가 짐을 다 싸가지고 이 사람 사는 집으로 왔어요. 저 사람이 뭐 사상적으로 막 이렇게 뭐 못되고 막 저기 한 것 같으면은 제가 안 살았어요. 뭐 저기 뭐 텔레비나 뭐 영화를 보면 뭐 공산당은 뭐 잔인하고 뭐 나쁘고 그게 많이 저기가 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심성이 착하고 생활력이 너무 강해요. 강하고 마누라 참 위해주고요. 남한테 정말 허튼 짓 안 하고. 갈 곳 없는 출소자들에게 한동안 거처를 제공해주는 갱생보호소. 도시락집을 문 닫은 김병호는 이곳에 머물다가 어찌어찌 세탁소에 취직한다. 한 6개월 일 잘하면 세탁소 하나 차려주겠다는 말에 혹한 것이다. 그래 한 6개월이 될까나 나 책임 못 져. 세탁소를 못 차려주겠다고. 못 차려주겠다고 그래. 그럼 못 차려주가 될까나 그 세탁소 한 데서도 봉급 일체 한 푼도 안 받아서 그냥 낮에 이제 점심 한 끼 먹고 갱생보호소에서 이제 아침 저녁 먹고 이제 출퇴근하지요. 어찌됐든 그때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김병호는 세탁쟁이로 살게 됐다. 세탁 일을 하다 결혼도 했다. 오랜만에 나들이길. 부부는 나이가 무색하게 손을 꼭 잡고 다닌다. 오늘은 처제의 결혼식이다. 지금은 하객이지만 16년 전에는 그도 아내와 함께 저런 포즈로 주례 앞에 섰다. 그때는 합동 결혼식이었다는 것이 좀 달랐을 뿐이다. 교회 사람들의 소개로 아내 이맵순을 처음 만난 것은 1990년이었다. 몸이 뚱뚱하고 이제 그럴까나 상당히 건강해 배. 그래서 저런 사람하고 삶은 맞벌이를 하면 어디 생활이 이제 한 대 꿀이 나간 데는 뭐 이상이 없겠구나. 응? 그럼 내가 이제 세탁 기술이 있을까나 세탁소를 하나 차리고 이제 그러면 둘이 하면 되겠다. 그래 내 마음에 딱 그렇게 들어오대. 초혼에 실패한 아내에게는 아이 둘이 딸려 있었다. 내가 벌어서 가들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딱 가서 물어보라고 해서 우리 아이만 만나고 애기들이 아빠라고 그럴 것이냐 안 그럴 것이냐. 아빠라고 안 그러면 나 안 하려고 그래서. 함께 이제 우리 오빠랑 우리 동생이랑 우리 그 막둥이 동생이 그때 고등학교 다녔던가 했는데 누나 거기 안 갔으면 쓰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법에 걸렸고 근데 연양반이 영 마음씨가 순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돈을 떠나서 마음만 빼놓으면 좀 살겠다 싶고 그래서 그냥 우리 애기들한테 말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아빠가 생겼는데 너희들 어쩔라냐 그랬더만 아빠랑 뭐 그래 맞아. 그래라 아이들 그랬다고 그래. 아빠라고 큰다고 말이야. 그럼 됐다 했잖아. 그럼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할까나 나는 그래 지금 아이들도 뭐 신진 내 아이하고 같이 그러기 때문에 뭐 이거 간격이 없어. 결혼 이듬해 딸 미애를 얻고 자식 키우는 기쁨을 처음 알았다. 그 미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다. 김영식은 지금 서울 낙성대에 있는 만남의 집에 살고 있다.
그는 2001년에 서울로 올라와 장기수 후원회가 관리하는 이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 여기에 오기까지 김영식은 전국의 방방곡곡을 떠돌았다. 출소한 후 두어 군데 공장을 전전하다가 전라도 완주군 산골에 있는 채석장까지 갔다. 신천구 골짜기 들어가면 큰 산에 그 돌바오 산인데 그 돌을 막 까서 내리는 겨. 이런 와야줄이 참 저 산 꼭대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달아 올리고 달아 내리고 하는 그게 있어. 그래 여기면은 큰 이런 두꺼운 쇠로 이렇게 버쩍 이렇게 돌 이렇게 하면 그냥 버쩍 돌을 깨는 겨. 망치로 깨가지고서 여기다 잡아야 돼. 그럼 버쩍 잡으면 이게 쭉 나가가지고 저기 가서 채로 잘 쳐가지고 이제 건설 자재로 나가는 게요. 큰 돌이 막 내려오면 그걸 깨가지고 여기다 넣고 하려면 돌 깨다 보면 그냥 막 그 돌 부스리가 막 몸 때리고 그 먼지가 그냥 수도 없이 돌가루 먼지를 먹고 그냥 땀이 그냥 허수하게 다 젖고 그냥 참 이게 이거 밥벌어 먹기가 이렇게 힘든가 참. 그 하여튼 내가 그걸 적실히 느꼈어. 밥벌어 먹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돌 공장 짧은 시간도 살기가 아득한 시간. 망치는 돌을 때리고 돌은 나의 다리와 온 몸을 사정없이 때리는구나. 몸은 물에 빠진 것 같이 험박 젖었다 말랐다. 돌 깨는 일이 너무 힘들어 김영식은 이듬해 불황자 수용시설인 원암 수양관으로 일자리를 옮긴다. 그는 이곳에서 수양관에 있던 한 여자와 살림을 차린다.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었지만 곱게 생긴 여자였다. 그러나 이곳도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는 못했다. 김영식이 만든 꽃밭이 문제였다. 내가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노는 거 가운데 공지가 이렇게 있더라. 거기다 이제 오각별을 이렇게 그랬더니 오각별 이렇게 착 어떻게 오각별을 이렇게 착 그렸어. 이렇게 오각별 그리고 여기다 색을 놔서 꽃을 이제 멋지게 딱 새겨 놓은 거야. 그런데 누구나 보고 이야 이거 재주가 참 굉장하다 이렇게 어떤 사람 느끼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변했느냐. 인민공화국기로 변한 거야 이게. 바로 그 꽃밭에서 인민공화국기를 찾아냈던 이는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그냥 승이 나가지고 말이야. 이 빨개 이놈의 새끼라고 그러면 그냥 장작개비 그 들리는 대로 때려 무슨 골라서 때린 거다. 이제 들리는 대로 그냥 와서 막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 뭐 여기 사람들 인공지어 뭐 어떤지나 인식이나 해요. 나는 학연이 아니까 이런 때려 죽일 놈 새끼 있다고 벌소를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 그 후려친 거야. 몽대가 아니야. 장작개비가 아니야. 주먹으로 한대. 야 이 자식아. 사람 새끼 어디서 함부로 있다고 장난하냐고. 그래서 혼 좀 낸 거지 뭐. 어르신은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예? 나는 좌익이라면 그때 당시는 막 끓을 때입니다. 그 왜냐 물으면 글쎄 나 왜 그랬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나는 뻘게 하면 싫었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리 며칠 지났는가 어떻게 되는데 그 원장이 그러더라. 이거 저기 저 뭐야 경찰서에서 이거 자꾸 불러가라고 그러면 참 여러 가지 곤란한 게 있으니까 이 빨리 시방 여기 피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면서 그 결혼하던 여자가 뭐 거기다 다 내비로도 두고 짐도 그때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옷 입을 거만 딱 싸가지고 그냥 시내로 나갔지.
그렇게 그는 도망을 쳤다. 혼자 몸이 차라리 홀가분했다. 주변의 권유에 못 이겨 살림을 차렸으나 실은 북에 있는 아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던 터였다. 그는 공사장, 공장, 과수원을 전전하며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나 거기 가서 한 3년 동안 입을 악물고 이제 내 그냥 일을 했지. 그런데 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딴 데 갈 걸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있다가 그냥 난 딴 데로 가야겠으니 나 이런 것을 계산해 주시오 했더니 말이야. 부도가 나서 또 안 된다는 게 없대네 돈이. 거기 가서도 또 띄웠어요. 거기 가서 내가 돈을 그때 얼마인가 돈을 갖다 맡겼더니만 그 돈으로 내 월급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게요. 아니 월급을 줘? 그 다음에 또 딴 데 어디면 또 누구라 또 우리 각기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가 또 일하라 그래 가 또 일하더니 1년 내내 일한 거 한 200만 원 남아 또 되는 건 말이야.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띄우고. 속아서 물건을 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 번은 관광버스가 와서 좋은 구경을 시켜준다며 노인들을 태워갔는데 한 곳에 가서는 물건을 사라는 것이었다. 경험 많은 이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그런데 김영식은 내 양심도 가짝대. 자 이거 찜질방도 공짜로 했지 밥도 그때 공짜로 안 먹어서 공짜로 먹었지. 자 이런데 이거 내가 여기 와서 이거라도 하나 사야지. 이건 너무 양심이 없지 않냐. 이거 하나만 사.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거 하나 꾸려야죠. 그랬더니 거기서 그걸 하나 꾸려서 저거야 저거. 꾸려서 돈 뭐 80만인가 90만인가 거의 100만 원인데 그거 붙이라고 왔어. 그래가지고 나는 것도 뭐해서 붙이라고 하는 난 그건 놔두고 참지를 못하거든. 싹 다 붙여서. 붙여뒀더니 그 후에 와서 그 아줌마 같이 가자고 든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왜 그걸 다 붙였냐고 한 절반만 붙이면 되는 건데 그걸 다 붙였다고 또 야단하네. 아이고 내가 알아야지. 나는 달래면 다 주고 그래. 김영식은 5년 전 만남의 집으로 이사 오면서 노동일을 그만두었다. 그래도 성한 몸을 그냥 놀리는 게 갑갑하다고 날마다 폐박스를 주우러 다닌다. 그저 부지런하기만 한 그에게는 아직 자본주의가 낯설다. 사람만 하여튼 질렸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정 안 되는 건 그래. 이 자본주의산 장사를 잘하고 이런 그런 서비스 이렇게 살짝 이제 사람 꼬시는 일도 잘하고 참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살 수가 없어. 완전. 살짝 사람 꼬시는 일 같은 것에는 영 소질이 없었던 김영식. 남쪽 사회에서 사는 일은 내내 고달팠다. 김병호의 세탁소는 옷수선을 잘한다. 감옥에서 그가 양재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다. 결혼과 함께 세탁소 하나를 사글세로 얻어 일을 시작했을 때 이 기술이 그처럼 요긴하게 쓰일 줄은 그도 몰랐다. 그때 우리 딸 시간 딸 그 시연이가 청바지를 해달라는 거야. 청바지. 그때는 나도 실제로 몰라. 청바지가 그때 얼마인지 몰라. 청바지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사일은 아직 안 나가봤을까 나. 딸의 청바지를 보고 미장원 아줌마가 청바지를 주문했다. 그러자 너도 나도 옷을 맞추러 왔다. 그때 청바지 값 하나 뜨는데 얼마 드나 돈이 그 기지값이 4,000원 들어. 그 4,000원인데 나는 얼마 받나 아마 청바지 하나에
10,000원을 받아. 그러면 6,000원 내게 먹는 게 아니 기집값보다. 그래서 6,000원 내게 먹고. 그러니까 나 그것도 막 너도 나도 그 엄청나게 그 들어와. 일이 막 밀릴 정도로 들어와.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 버려지대요. 그때부터 돈이 버려져. 모시바람이 한 불어서 중국 모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아유 밑에 택시 운전도 했는데 또 모시옷을 또 해달라고 해요. 그 함부로 하는데 2만 원을 받아서 딴 데는 돈 10만 원 더 받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 장로님 부인이 그래. 아저씨 내가 소개해 줄게나 2만 원 받지 말고 4만 원씩 받아라. 그래. 그러면 또 4만 원을 받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셔오다 하면 한 4만 원을 받는 거야. 4만 원 받아가지고 제 운이 틀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도 나도 모시옷을 할까나 돈이 금만 불어나. 김병호는 아득바득 돈을 모아 2000년 1월 마침내 이 집을 샀다. 7개에 29,800원이면 싸지. 이거. 당신이 돈을 줘야 가지. 내가 돈을 주냐고 그게 들어갔어. 돈도 안 주시는데 하고 가만히 앉아. 달랑한테 돈만 줘봐. 돈도 오늘 안 벌었나 봐. 돈을 한 주먹이네. 나도 돈 하나도 안 주다. 강담은 더 일찍 집을 장만했다. 결혼한 지 이태 후인 92년이었다. 비록 11평 임대 아파트일지언정 어엿한 아파트 한 채를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받은 것이다. 어려운 일 내가 다 해제끼니까 사장을 날 믿었는데 하여튼 그만큼 회사에서 내가 신임을 많이 얻었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사장을 내는 건 전부 다 내 후배예요. 연배를 따지면 소장 뭐 이런 사람 전부 다 내 후배죠.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많으니까 내가 월급이 제일 많았죠. 그러나 월급이 제일 많았던 그는 지금 파산 상태다. 몸도 망가지고 재산도 거덜났다. 처가 식구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의 집까지 쑥대밭이 된 것이다. 그와 아내는 동사무소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에게는 지금 아무런 생계 수단이 없다. 박종리는 93년 전향 의사를 표명하고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자매 결연을 맺은 교회가 그의 신변을 보장하는 조건이었다. 교회 관계자는 무안의 한 중학교에서 박종린이 매점을 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난생 처음 장사라는 걸 해보게 되었다. 매점은 그런대로 잘 되었지만 그가 돈을 모으지는 못했다. 누가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누가 등록금이 없다면 대납해주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써버린 탓이었다. 글쎄 소유의 개인적 소유에 대한 그런 그 악착한 그런 집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인가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살아생전에 꼭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살 사람이 남쪽에서 돈 벌어가지고 뭐 친인척도 없는데 그걸 뭐 유산으로 남길 것도 못 되는 거고 사는 그날까지 여기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면 된다는 시기였어요. 매점을 연 그해 신학기가 시작될 무렵 박종리는 이곳에서 한 아이를 만난다. 이제 갓 신입생이 될 아이였다. 집 갈 시간도 되고 했는데 이놈이 자꾸 매점 안에서 뱅뱅 돌면서 집을도 안 가고 그래요. 한 13살 그때 먹었던 애인데.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중학교 등록해야 하는데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모가 없느냐 하니까 부모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없이 늙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아이를 박종리는 자청하여 자신이 맡았다.
그래서 온 그 정을 걔한테도 다 쏟았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다 밥에 그리고 뭐 세탁 빨래 같은 것도 다 해주고 그래 뭐 학교에서 뭐 있다면 빠지지 않고 이제 돈 챙겨서 다 참가하게 하고 그러면서 참 이 자식 키우는 재미가 이런 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걔를 아주 나름으로는 이제 뭐 잘 키우려고 키웠죠. 이제. 안녕하세요. 태훈이 형. 이제 2월 17일 졸업식 날 가야지. 2월 17일 박종리는 기차를 탔다. 그 녀석 태훈이가 졸업식이라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방전문대학에 태훈이를 보낸 지 엊그제 같은데 녀석이 벌써 25살이다. 비록 상 하나 받지 못해도 박종린에게 태훈이의 졸업은 자랑스럽다. 어려운 환경 이겨내고 졸업해준 것이 고맙고 기쁘다. 별로 낙도 없이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와서 이제 얘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참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갈 때까지 함께 살아가게 되면 역시 살아가는 그날까지 남쪽에 와서 제일 행복한 시절이 될 것 같은 그런 걸 지금 느끼네요. 이제. 꽃을 좀 높이 들어봐 가슴이. 태훈이는 그를 할아버지라 부른다. 이제는 남쪽에도 가족이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한 두 정상의 역사적인 상봉은 대결의 시대가 가고 화해 협력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웅변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남북의 지도자가 분단 55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가 적이 아니라 협력할 상대임을 선언한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 문제도 인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합의함에 따라 그해 9월 2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북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북이 고향이라 하더라도 옥중에서 사상 전향을 한 장기수들은 송환대상에서 배제됐다. 송환 대상자 명단이 딱 공개된 다음에 나는 여기에 빠져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순간 이러다가 고향으로 갈 날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영원히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순간은 상당히 그 말하자면 뭐 실망이랄까 좌절이랄까 그런 이제 말하자면 격정적인 그런 이제 감정을 느꼈어요. 2001년 2월 6일 전향 장기수들은 기자회견을 한다. 사상 전향 자체가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가족이 있는 북녘 고향으로의 송환을 강력히 그들이 전향한 것은 자의가 아니라 폭력과 공포로 강요된 것이었다며 강제 전향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으로 송환된 지 5개월 후였다. 좌익사범에 대한 전향 공작은 일제시대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전향 공작이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진 것은 10월 유신 이후의 일이었다. 딱 그날 10월 달 주일날 교회당에 이제 가서 왔는데 그 가서 이제 그때 오는 기독교 단체인가 그때 방공연맹인가 이제 거기서 와서 이제 연설을 해서 이제 연설하고서 우리 교회당이 있는데 사이렌이 막 불어 막 하고
그 몰랐죠 우리는 왜 그러는지. 시월 유신 그 하면서 나면 딱 그렇게 할까나 이제 딱 이렇게 해서 할까나 우리 생활이 그 간방에다 잡아 여차마다 생활이 딱 달라져. 10월 유신 이후 교도소의 분위기도 급변했다. 각 교도소에는 사상 전향 공작 전담반이 설치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도 높은 전향 공작이 진행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과의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에 빨갱이는 없어야 했다. 당시 김영식은 광주 교도소에 있었다. 여기서도 공작반은 좌익사범 장기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갖가지 방법으로 전향을 강요했다. 그해 한 11월 10월경이나 되는가 좀 가을인데 전방 준비해 그래가지고 또 전방 준비 하더니만 짐은 다 놔두고 나와 방에다 다 놔두고 나와 그러니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 놔두고 나왔는데 아 뭐 누구는 몇 방으로 가고 몇 방으로 가야 돼 그냥 뭐 저 조그만 방에다 그냥 뭐 한 11명씩 그냥 뭐 12명씩 이렇게 꽉 그냥 챙겨 이러고 앉아는 게 그냥 이러고 참 이렇게 책책하게 그때는 수형자 중 깡패들에게 전향 공작의 권한을 주기도 했다. 때리는데 그 때리는데 그 이제 정하고 원들이 참 얘들은 정이는 살인 강도 무기 받은 놈 그다음 원은 개도동 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앞세워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서 너희들 이 사람들 너희들 전향만 시키면 너희들 가축도 나오고 뭐 정 같은 사람이 이제 무기 받았는데 무기도 다 띄고 가축 내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우리 캐다 그냥 우리를 빼내려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그때 가면 그저 구실급청 왜 댐벽을 보느냐 왜 이 짝을 보느냐 저 짝을 보느냐 붙인 대로 그냥 나오라 그래 때리니까 그러면 여기는 내가 엎어놓고서는 그냥 사정없이 그 사랑의 몽둥이로 때리지 사랑의 몽둥이 딱 야구방망이 뭐냐 그렇게 생긴 거야 사람의 몽둥이 그리고 여기면 아예 떡봉이라고 여기다 큼지막하게 떡봉이라고 이렇게 별 떡 붙이고 김영식은 날마다 끌려나가 개처럼 맞았다. 그냥 너 교목과장 만날래 안 만날래지 그게지 교목과장 만난다면 거기서 끝이야 때리질 않아 근데 교목과장 안 만난다면 그냥 계속 때리지 그냥 계속 괴롭히고 그런데 내가 쓰러지니까 이 간수들이 뒤에 이거 만들고 질질 끌고서 저 세면장으로 가가지고선 그 12월 달인가 추운 때인데 그냥 찬물을 그냥 막 몸에다 끓였는데 아 그때 참 피어날 적에 그렇게 좋은 건 도저히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아편을 뭐래 양귀비 그것도 뭐라고 마약 안 맞아본 사람 모르다시피 그가 겪어보지 않아서 진짜 몰라 그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야 세상 편안하나 그렇게 편안한 거나 처음이야 진짜 그 죽었다 살았는데 그렇게 아야 좋아 그냥 아야 고문은 보름간 계속됐다. 물고문에 들어가자 김영식은 마침내 손을 들었다. 뭐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 얇은 수건을 대고선 주전자로 물을 붓더라고요. 그럼 부면서 뭐라고 그래? 교목과장 만날래 안 만날래 그래. 그것만 묻는겨. 그 얇은 수건이 코코넛 팍팍 매고 숨을 못 쉬니까요 그냥.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요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 좀 숨을 쉬는 모양이더만 나는 그 요령이 없어가지고 그냥
몇 번이게 캬캬 하니까 이제 뭐 못 참겠어. 죽기가 이렇게도 힘든가. 그래가지고 야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나왔어. 김영식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장기수들이 폭력에 못 이겨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향서를 썼다. 당시 몇몇 장기수들은 그 폭력적인 전향 공작의 와중에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강담은 옆방 사람과 통방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나갔다. 이틀 동안 문매를 맞은 뒤 전향을 했다. 박종리는 교회가 신원 보장을 했으나 전향 의사를 밝혀야 출소가 된다고 해서 응낙을 했다. 김병호는 전향 공작이 가장 혹심했던 시기를 견뎌내다가 이듬해 1974년 전향을 했다. 그 무렵 그는 매일 불려나가 전향을 강요당했다. 이제 지옥을 오래 살고 가나 매 맞는 게 끔찍스러워. 맞기 싫어. 매 맞는 게 이제 두려워. 그래서 나는 그 매를 맞기 전에 아야 이제 매는 맞으면 안 되겠다. 이제 지금 18년 한 20년간 교제 지옥을 살았는데 여기서 다시 맞아서 죽는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돼. 응?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전향하면 또 내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응? 그래, 내보내준다고 그래서 나가서 죽어도 밖에 나가서 죽지. 몰라고 교도소 안에서 죽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난 그렇게 그냥 마음에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냥 한다고 해서 귀찮을까 나. 그 전향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보안과에서 작성한 전향서에 손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전향해서 나아진 것은 추력을 나갈 수 있게 된 것뿐이었다. 전향했다고 석방시켜주지도 않았고 출소 후에 어떤 보장을 해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그러나 이 손도장 하나로 그들은 사상 전향자로 분류됐다. 전향이 부당한 거 그거야. 전향한다. 응? 그 마음,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고 그런다고 뭐 마음이 변하냐? 응? 본인이 진실로 이제 그 전향이라는 건 나 그 마음 전향이라는 게 지금도 돼. 이해가 안 가. 전향서라는 거, 응? 사상을 뭐 전향한다. 그것을 한 개 썼다고 그 사람 사상이 전향이 되는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설구꽃 아끼진 얼레 울긋불긋. 봄이 되면은 이제 그 산에 보면 그냥 살꽃이 가서 드문드문 이렇게 펴 있거든. 그 생각이 참 나네. 살꽃이 쫙 생각나지. 그다음에 또 집 앞에 복숭아나무 그 분홍빛이라고나 그냥 꽃이 쫙 펴 있으면 말 그거 그냥 생각나고 그냥 좋죠. 근데 대전에 있을 때 그 생각이 나. 대전에 있을 때 이렇게 뒷창문을 내다보면 저 산 옆으로 이제 집들이 있고 막 그런데 어떤 젊은 아줌마가 애를 업고서 그냥 갔다 오고 그때 이제 야, 그 여자가 딱 우리 집사람 같구나 그렇게 늘짝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선장이라는 분이 내가 그렇게 그런 데를 자꾸 밝히질 않으니까 우리 선장이 한 번은 거길 데려갔어요. 남문 시장에 가게 되면 그 여인숙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여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 거기 날 거기 데려가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서 누구라 뭐야 저 광주 뭐 누구 아가씨 제일 곱지 어쩌고 그러면서 그 여자 좀 불러줘 하고 그래
나하고 들여보냈다 방에 들여보내가지고 나 들어가. 구경 가면 또 딴 방에 들어가고. 그래 거기 들어가서 내가 가만히 그 여자한테 이제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마음이 되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다 그냥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김영식은 오래 보지 못한 북쪽의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다. 현이라 부하라 현이라 경자야 엄마랑 집안 식구들이 다 잘 있는지 궁금하구나.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건만 유별나게 나만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너희들을 떼어놓고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 와서 일평생을 보내니 너희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아있다면 너희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던 엄마에게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좀 도와주기를 특별히 부탁하고 싶다. 그리고 어머니가 딴 데로 갔다고 해도 찾아가서 잘 보살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2001년 김영식은 그 아내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종리는 10년 전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북쪽 딸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으로 처음 자신의 소식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종린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뇌일혈이었다고 이제는 40대의 주부가 된 딸이 전해왔다. 한 7, 80m 되는 길 나올 적에 그때 저희 얼마 안 된 딸 애를 이제 안고 나왔어요. 이제 안고 길가에 내까지 나왔는데 그게 항상 이제 눈에 가물가물해요. 자기 엄마 손에 이제 잡혀가지고 흔들면서 자꾸 멀리 쳐다봤는데 바로도 쳐다보질 못하지. 그때 그 장면이 이제 가끔 집 생각이 나면 눈앞에 이제 그러지 없대. 그게 이제 제일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가슴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강담은 의료기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온열기 체험센터에 날마다 간다. 무료이기 때문이다. 몸이 아프니 북쪽에 두고 온 자식들 생각이 갈수록 간절하다. 언제 내가 텔레비를 이제 저녁에 나와서 봤는데 탤런트들이 이제 결혼식 하는 장면을 이제 거기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신부가 아버지 손에 잡혀서 예식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랑한테 장년된 사람이 자기 딸을 넘겨주는 그것을 이제 내가 보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이제 야 우리 딸이 결혼식 했을 때 아버지를 얼마나 찾았을까. 또 그때 아버지를 찾다가 없는 아버지를 어쩌면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울고 이제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나이 먹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는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제 눈물이 자주 나오고 요새는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은 눈물이 자주 나오고 그래. 그들은 모두 북쪽에 간절히 보고 싶은 얼굴들을 두고 왔다.
2001년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에서 2차 송환 희망자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네 사람은 모두 송환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김병호는 곧 그 신청을 취소했다. 가고 싶죠. 난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도 처음에 이제 신청했다가 간다고. 그러니까 간다면 우리가 집사람이 자기도 주고 삐른다고. 전향만 가고 싶어도 안 보내고 싶어요. 그 욕심이 내 욕심이어도 어쩌겠어요. 나 그 전향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보내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그런 생각도 해본 일이 없어요. 아, 우리 이제 유경창 선생이 여기서 있다가 이제 나하고 헤어지면서 갈 때 특별한 말은 없지만 날 보길 때 여기 가족을 가지고 있을까나 대신에 또 이상 가족을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 가족을 버리지 말아라 이제 그거지. 그 얘기를 해. 김병호는 북쪽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묻어두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남과 북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날 북에 가서 부모님 무덤을 찾아뵙고 옛 아내를 만나기라도 해보는 것이다. 아니야, 나는 배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이남이나 이북이나 이젠 손잡고 서로 잘 살렸으면 그걸 내가 바라는 것이지. 뭐 그 저짝에만 저쪽 가족이 좋다, 뭐 여기만 더 좋다, 그게 아니야. 뭐 이념 분쟁을 하고 만약 지금은 사상 분쟁하고 이런 시기는 지금 아니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 잘못됐어요. 그것도 운동되고 좋아요. 강담은 송환 신청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송환이 실현되면 남쪽에서 결혼한 아내는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주변에는 금슬 좋은 부부로 알려졌지만 그는 지난 10월 이미 아내와 협의하여 이혼 절차를 마쳤다. 이혼 안 한 상태에서 집사람 앞으로 명예지원 하려고 이제 집사람 몰래 관리사무소에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아예 안 된대. 그러니까 이건 영구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저씨가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그 집이 우리 집사람 앞으로 명예이전 되지만 살아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명예이전이 될 수 없다는 그거라. 그래서 내가 막 성질 내면서 왜 그러냐고. 지금 내가 당장 북에 오늘 내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서 그 집이라도 우리 집사람 앞으로 명예이전 해놔야 이 사람이 여기서 남쪽에서 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혼을 하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둘러 이혼 절차를 마쳤다는 것이다. 혼자 남겨질 아내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왜 가야 되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아파서 누워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면은 당신이 나이가 젊으니까 병수발하고 그러면 당신이 고생하니까 나는 가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못 가게 잡아야지 하고 이제 때로는 그랬어요. 당신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나는 가야겠다고. 자기는 간대요. 뿌리를 찾아서 가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붙들어도 안 갈 사람도 아니고 또 붙든다고 또 주저앉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내야겠다. 강담은 요즘 저녁 7시면 집을 나선다. 옛 직장이었던 건설 회사에서 며칠간 모델하우스 밤 경비를 서달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푼의 벌이가 아쉬운 그는 그것이
사장님의 배려라 짐작할 뿐이다. 집에서 모델하우스까지는 30분이 걸리는 거리. 하지만 이제 그의 건강으로는 그 거리를 한 번에 가지 못한다. 요새 들어서는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뭐 속지 있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여기서 있으면은 내가 끝까지 뭘 한 푼이라도 뭐 벌어 들어와야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실이거든. 거기 가면 나는 일을 안 하니까 나라에서 곱든 미흡든 간에 뭐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 간다니까 너 정말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해심 많고 진짜 말 한마디라도 저기 하고 진짜 내 작년에 그랬어요. 간다고 그럴 때 내가 당신 보내고 나서 나는 혼자 산다고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는 없으니까 나는 혼자 살겠다고 내가 이러기까지 했어요. 진짜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짓담한 모델하우스 현장 사무실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다. 이곳에서 혼자 깨어있는 밤은 길기도 길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는 정말 이런 생활이 너무 지쳐서 북에 가고 싶은 것이 솔직히 제일 바쁜 것이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었어. 전향 장기수라 불리운 그들. 남에도 북에도 속하지 못한 그들은 아직도 떠돌고 있는 섬이다.